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달여가 지나면서 전국의 집값이 안정화에 들어갔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파리 부동산 대책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제 2달 지났다. 근데 뭐 약효가 다 된 게 아니냐는 저희가 리포트를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는데요. 일단 뭐 젊은 사람들, 특히나 무주택자들은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예. 지금까지의 보여지고 있는 효과를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택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예. 이 전문을 발표하는 정말 비장함까지 보였었는데요. 2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처음에는 분명히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되게 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급등하던 시장에 이제 안정이 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였었는데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제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잠재력이 다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주택 시장이 9월 말 이후에 다시 또 지역적으로는 이제 상승하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도 상승하는 이런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은 어떤 그 현상인 거예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제 경고성 멘트들이 그러니까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뭐 세무조사도 그렇고 다양한 대책들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시기를 좀 고려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공급 주체도 공급량에 대한 조절을 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시기를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눈치 싸움을 하면서 좀 그렇죠. 지켜보지 않았나. 일시적으로.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또 강남의 50층 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 파리 부동산 대책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50층이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50층이요. 예. 근데 이게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35층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은 어떻게 이번 50층을 통과했냐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공공기여도 많이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하는 상당 부분에 대한 걸 수용을 했고 특별히 거기가 잠실 권역이라는 광역중심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원안보다는 좀 삭감이 됐지만 50층이라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 대한 변화가 그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파리 대책과 9호 대책 이후에 상당 부분 시장이 안정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와 더불어서 특별히 잠실 재건축 시장에서 50층이 승인이 되면서 최근에 9월에 재건축 아파트 강남권에서 공급된 지역을 보면은 160대 1을 넘어서는 이런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까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그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분양 가격이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해당 지역 주변에서 볼 때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수요층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공급되는 권역이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선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 흐름은 그러면 뭐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시점이 지나서 거기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제 성숙된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릴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는 다들 선호되는 상황들이 그런저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투기 세력까지도 등장을 하면서 정부가 최근에 값이 오른 이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좀 면밀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 밝혔는데요. 휴가를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예, 세무조사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는 상당히 극약 처방에 해당하는 네. 그런 수단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퀘스천이 있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한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시중에 있는 이제 거죠. 유동 자금이 몰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금리 기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 기조는 실수요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해내기 어렵거든요. 아하.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고강도 처방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투기를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실제로. 투자 수요까지 냉각시켜 버릴 수 있는 좀 그럴 수 아무래도 있는 예, 그런 개연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입니다.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분명히 시장에 대한 경고성은 상당히 큰데 실적이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속성이 좀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추석 이후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예, 사실 지금 아직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입니다만은 분명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대책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나와 있으니 아마 임대주택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내 집 마련 지원을 해서 공급 확대 방안 확대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일 텐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곧 발표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9월엔 발표된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만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발표가 될 거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주재하는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바라기에는 이제 이런 예. 부분들이 음.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플랜이 제시가 된다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집을 사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게 재테크 수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저희가 하는데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정책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내용에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러겠죠.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해서는 사실 8.2 대책에서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를 조절을 해서 투기적인 또는 무리한 네. 부분들을 억제하겠다. 가계부채가 지금 최근엔 1,400조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엄청 말을 늘었죠. 하던데 예. 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8.2 대책 때 나온 의도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은 금리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8.2 대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크게 억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금은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 신용대출 쪽이나 다른 신용대출로 쪽으로 가서 이제 또, 풍선 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금융권뿐만 아니라 지하금융까지 대법까지 이게 넓어지는 이러한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 종합대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8.2 대책에서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장관께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갭 투자라는 네.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계부채하고 갭 투자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큰 상관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억의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할 때 최대한 전세금을 많이 받아서 소규모 소액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내 집을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80% 만약에 3억이었을 때 예, 한 전세금이 2억 5천이나 치면은 2억 5천, 자기도 5천 가지고만 5천만 원 한다는 투자하고 얘기인 거죠. 예.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전세금으로 음. 조달하는 거라서 사실은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그 전세금을 그렇게 조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금 갖고 투자를 하는 이런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갭 투자한 그 주택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건 또 어렵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예.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주거복지 로드맵은 아직 이제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구주택 총조사 2015년에 발표된 2015년 기준에 2017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17년에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주택이 1,640만 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임대주택, 임대 시장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들이 그중에 한 15% 정도가 이 임대주택의 양성화된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거나 또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이고 나머지는 민간 임대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부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들을 이제 양성화시켜서 네. 제도권 하나들을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번에 발표하려고 하는 임대주택 관리 방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는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부사항은 좀 더 나와봐야 예. 아는 예. 거고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어떤 그 체감할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근데 예.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 대책 이후에는 강남 집값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같이 무주택자들이 어떤 그 혜택이 있느냐 이런 뭐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상황인 건데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하지만 이런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지금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이 추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벤트가 지나면 이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예.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도래합니다. 그렇죠. 가을 이사철이 도래한다는 말은 주택 시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전세도 만기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도래하게 되고 새로운 계약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세입자들과 또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이런 큰 시장의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체로 이제 이런 가을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시기다라고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기에 사실 정부에서 시장 안정에 어떤 그러니까 집값 안정화에 그러니까 초점을 둔다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 목표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상당 부분 결정이 되고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정책 목표를 좀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라든지 또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잘 이루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틀이 잡히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